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며칠 동안 이제 목감기가 걸려서 단순히 목감기로 시작을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 지금 독감에 걸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온몸이 정말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몸살 감기를 며칠 동안 앓다가 드디어 오늘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회복이 돼서 네, 방송도 또 찍게 되는데 여전히 목소리는 지금 이제 약간 갈라지고 코맹맹이 소리는 지금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더라고요. 며칠 사이 제 뉴스를 너무 아파서 뉴스도 못 봤는데 정말 많은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만 저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는 NAHB라는 미국 주택 가격 지수인데 이건 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국 빌더들한테 그 건축 회사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이제 그래프인데 이게 이제 정확한 어떤 수치를 보고 가는 건 아니지만 빌더들이니까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 미국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조사를 한 건데 이게 당연히 보시면 여기 팬데믹 때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이게 보면 50 라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50이 되면 이게 평균 주택 시장이 이제 딱 중간인 건데 불과 정말 2020 팬데믹 시작해서 집값이 좀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다가 불과 1년 만에 정말 수치가 33까지 떨어졌어요. 지난달에. 근데 이게 뉴스에 들어보니까 이게 조금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빌더들의 자신감이 좀 생겼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빌더들은 이미 작년부터 피크를 친 이후에는 정말 주택 시장이 정말 이 자신감의 바닥을 이미 쳤더라고요. 팬데믹 시작할 때 수준으로. 물론 다행히 요즘에 부동산이 좀 올라가서 자신감을 많이 회복했다고 하지만 결국 빌더들도 앞으로 주택 시장에 대해서 크게 지금 자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많은 뉴스들이 벌써 지금 경기 침체나 레이오프가 또 많이 시작됐다고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빌더들은 당연히 현장에서 체감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빌더들도 주택 시장이 그렇게 아주 좀 전망이 아주 밝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캐나다 금감원에서는 주택 시장 침체, 금융권 불안, 대책 마련을 하겠다. 그 주택 모기지 심사를 좀 더 강화시킨다는 거죠. 이게 뭐 물론 이제 어떤 그런 기준은 똑같지만 은행에서도 사실은 주택을 이제 모기지를 잘 안 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주택 시장이 침체로 금융권 불안정 상황에 놓이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 이 금융위원장이 올 연말까지 주택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현상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믿기에는 이르다. 그러니까 이게 주택 침체가 올해 말까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이제 발생할 가능성을 믿기에는 아직 뭐 이르다. 물론 지금 좀 좋아지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죠? 자, 금융권의 신용 상태와 주택 시장의 상황이 현재까지 건실하고 경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실업률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낮다. 그죠? 이 경제 수치수로만 보면은 경제가 너무 좋아요, 그죠? 경제가 너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이제 경제 어떤 정말 침체를 확실히 오긴 올 건데 아직까지는 좋은 거죠. 하지만 위험 요소들은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 자, 주택담보대출 규정 및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변동금리에 대한 월 모기지 상환금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여기서 몇 퍼센트가 이제 돈을 못 내고 있는지 이런 건 보겠다는 얘기죠. 자, 3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놓고 금융권의 자산 및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들도 당연히 눈치가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모기지 받기가 그렇게 쉽진 않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캐나다 주민들은 주택 가격이 곧 내려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전문가들이 부동산 전망과는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아마 봄쯤에 바닥을 치고 또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민자들이 지금 많이 몰려오고 있고 작년에 50만 명, 45만 명, 올해도 또 50만 명 가까이 받을 테니까 그런 힘들이 주택시장 분명히 끌어올릴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올 봄에 이제 주택 시장이 분명히 상승을 이뤄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분명히 그런 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잘 모르죠. 근데 사실은 지금은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결국은 주택 시장이 경기를 이겨낼까라는 생각을 좀 들기는 들어요. 제 주변에도 확실하게 지금 레이오프가 막 시작된 게 좀 눈에 보이고 가게 매출이 떨어지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사람 통해 듣다 보니까 확실히 좀 어려운 시기가 지금 앞으로 오긴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러다 보니 40%는 봄부터 주택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자기 소망도 이제 늦는 거겠죠. 이런 사람들 분명히 집을 나중에 사고 싶은데 좀 떨어진 가격에 사고 싶은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 주택 구입 시기에 대해서 75% 응답자는 경제 불황을 우려해 주택 사는 그 구매 시기를 늦출 생각이다. 31% 집값이 떨어지면 바로 구매에 나설 것. 그러니까 집값이 조금 더 떨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바로 사겠다. 이런 수요들이 확 밀려오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캐나다 주택시장 우리가 정말 많이 본 상황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위치, 남들도 좋아하는 위치, 그러니까 로케이션이 참 좋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사실상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게 쉽지 않고, 그죠? 그런데 매물도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빨리 사는 게 좋겠지만, 물론 외곽이나 좀 떨어지는 데는 가격을 좋게 잘 사면, 좀 후려쳐서 좀 잘 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하고 올해쯤에 그러니까 좀 30% 후려치는 가격으로 하여간 잘 사거나 20% 후려치는 가격 잘 사시면 어떻게 보면 또 그 이후에 오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네, 캐나다 공공 서비스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제부터 들어갔네요. 저는 어제 너무 아파가지고 누워 있다가 어제 좀 기운을 내가지고 텍스 리턴을 했거든요. 어제 했는데 어제 파업에 들어간지도 모르고 텍스 리턴을 했습니다. 2개나 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뭐 파업 끝나면 다시 돌아오면 또 일을 하시겠죠, 그죠? 시간을 주고 기다리면 되고 당연히 급한 돈 아니니까 상관없긴 하지만 오늘도 RCM 헤드쿼터 잠깐 지나올 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 지나왔는데 거기 많은 분들이 깃발 들고 뭐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랬더니 이게 공무원들 파업해가지고 거기서 딱 이 깃발이었어, 딱 이 깃발. 네, 보였어요. 어쨌든 파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텍스 리턴이 생각보다 늦을 수 있고 이민, 여건 여러 가지 지금 또 늦어진다고 합니다. 뭐 시간이 좀 늦긴 하겠지만 결국 일은 뭐 돌아오면 일을 하긴 하겠죠. 프레이저 밸리 주택 시장이 2개월 연속 매매량이 증가하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가격도 2%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2%면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2%도 큰 거죠, 사실은. 그죠? 봄 시장이 좀 훈풍이 불긴 불었어요. 그래서 물론 작년에 대비하면 여전히 막 40% 떨어진 39.9%네요. 그죠? 10년 평균보다 25% 났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격이 좀 오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상황에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말 올라갈까? 아니, 완만하게 올라갈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주택 수개월간 월세 상승은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월세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월세 시장으로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집이 너무 비싼 거죠. 집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여전히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모기지를 잘 못 받아요.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도 그냥 정상적으로 직장을 갖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은 집을 살 수 있는 가격인데 그거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모기지를 자기 연봉에 뭐 4배까지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3배 좀 못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을 예전에 살 수 있는 집을 이제 못 사게 됐어요. 근데 그 모기지를 받아도 뭐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이자 내는 게 좀 쉽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지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렌트 시장에 몰리다 보니까 네, 지금 그 렌트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지난해 뭐 정부 발표는 45만 명이다 했는데 100만 명이 넘는 인구 증가가 됐습니다. 뭐 단기로 들어오는 사람들 다 합하면 100만 명이 넘었대요. 당연히 임대 시장이 폭발을 했죠.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왜냐면 아까 보니까 40% 넘는 사람들이 당장 집 사기는 좀 그러네 생각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임대 시장으로 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임대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호황이 될 것 같다. 자, 미국 국채를 파는 중국 옐런이 중국에 가겠다. 이제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이제 중국이 계속 국채를 팔아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미국 달러는
옛날에는 이제 금을 기본으로 해서 미국 달러를 발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다 깨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국채를 기본으로 해서 돈을 프린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진짜 우리말로 막 우리식으로 막 프린팅을 막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뭐에 베이스를 해서 프린팅을 한다 하는 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달러가 그 국채의 기본으로 해서 프린팅을 하는 건데 달러 가격도 떨어지겠죠? 달러의 위상이 요즘에 미국 달러의 위상이 지금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이제 페트로달러 안 쓰고 이제 유언에 쓰겠다고 막 얘기하는데 옛날에 그러면 정말 죽었거든요, 그 나라. 근데 물론 나중에 죽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이 지금 힘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힘을 안 쓰고 있어요. 나중에 물론 또 상황상 여러 가지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옐런이 심지어는 중국에 가서 좀 이제 좀 회의를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긴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 국제 이런 기자회견장에서 누가 옐런한테 직접적으로 질문했다고 합니다. 달러 위상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옐런이 이런 사실 이런 질문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달러 지위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누가 봐도 달러의 지위가 지금 약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결국은 달러의 지위가 기축통화의 지위가 약해지면 당연히 뭐가 상승하냐면 금이나 은 요즘에 금값이 정말 사상 최고를 찍고 있잖아요. 즉 자산들 정말 어떻게 보면 자산들의 가격이 결국 치솟는 사태가 오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금값, 은값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도 지금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결국은 부동산, 자산 같은 것들이 이런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가격이 오르거든요. 또 이렇게 보면은 부동산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도 하고 그죠? 정말 여러 가지 지금 상반되는 신호가 지금 막 나오는 시장인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여러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게 재밌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그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빠서 제가 지금 저녁 식사를 잠깐 하러 나왔다 일하다가 저녁 타임입니다. 그래서 잠깐 나와서 비디오를 찍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좀 보시는 분들은 좀 봤을 텐데 요즘 금값이 어떻게 보면 사상 최고 값을 지금 다시 근접했거나 살짝 올라갔거나 뭐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금값하고 자산 시장의 관계가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많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켰어요. 일단 금값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금값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안전자산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안전자산이긴 한데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거나 큰 이슈가 나면 옛날에는 뭐 일반적으로는 금값이 올라간다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썩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금값이 옛날처럼 안전자산으로 분류될 수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시차는 걸리긴 했지만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달러 그 미국 달러의 그 정말 절대 권력이 지금 금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제 의견은 아니고요. 그 마이크 말로니 같은 사람들 잘 모르시면 검색을 해보시고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디오가 유튜브에도 많고 일반 동영상도 많이 있거든요. 책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정말 한 번쯤은 꼭 검색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마이크 말론인데 제가 뭐 나중에 링크를 한번 걸든지 한번 해볼게요. 이분들이 어떤 그런 역사적인 어떤 금과 은값의 어떤 상관관계, 자산시장의 상관관계, 전화 들어오네요. 한번 보고,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넘어가도 돼요. 그런 걸 한번 공부해 보시면, 정말 지금 이 시국이,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정말 어떻게 보면 금, 은에 집중해야 되고, 자산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물론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지도 않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금과 은값의 자산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사람도 금은 신의 돈이다. 그쵸? 옛날에 고대 사람들이 우리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화적인 존재들이 막 사람들 믿고 따를 때도 금은을 실제로 썼잖아요. 동전으로, 주화로, 화폐로 정말 썼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살아있는 돈들인 거죠. 쉽게 말하면 금과 은들은. 그런 금과 은값이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의 화폐 가치가 어떻게 보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특히나 지금 막강한 지금 미국 달러의 지금 위상에 지금 막 금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자산 시장의 가격이 오르는 건 부동산 시장의 가격도 당연히 오르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타이밍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기막히게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유튜브를 볼 리가 없고요. 그 정도 실력이 가까우신 분들은.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이미 부자가 돼 있는 분들일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네, 그런 타임 잡기 힘들다. 그 두 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빨리 움직이든지 아니면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일단 많이 확보하고 거기에 시간을 갈아 넣어서 기다리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도 뭐 반짝 오르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맞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완만하게 오를 거라고 생각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생각이 오를 수도 있고요. 뭐 제가 오를 수도 있고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올라가다 떨어지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살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지금 금리도 오르고 디파짓도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사야죠. 저는 늘 언제나 생각하지만 자기 실력이 자기가 준비가 되면 사면 저는 그때가 때라고 늘 생각을 해요. 왜? 저는 기막힌 타이밍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사놓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게 저에 맞는 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정말 대부분의 분들이 부동산이라면 그런 전략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 가치가 점점 약해진다면 정말 오랜 시간 버텨온 어떻게 보면 신의 머니 그런 금과 은들 그리고 변하지 않는 땅의 가치, 부동산의 가치, 부동산의 자산 가치는 장기간을 두고 더 오를 수밖에 없는데 어떤 시대의 변화, 역사적인 큰 변혁을 앞두고 자산 시장은 앞으로 뭐 단기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장기적으로 굉장한 더 많은 가치를 받을 거라고 많은 가치를 더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뭐 마이크 말로니 아니면 로버트 기요사키들을 그런 분들을 좀 더 비디오나 책들을 좀 보시면서 이런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변하지 않는 자산의 가치가 뭔지를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또는 자산 시장이라든지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좀 횡설수설해서 얘기를 잘 전달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산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자. 금, 은, 그리고 변하지 않는 땅의 가치,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우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오늘 하루 늦게 찍었지만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입니다. 네, 주말이 시작이 돼서 많은 분들도 잘 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처럼 시프트 근무자들은 사실 주말인지 아닌지 잘 모르긴 하겠어요. 근데 주말이 되면 애들이 쉬다 보니까 점심도 먹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좀 애들 케어하는 것도 뭐 애들이 크긴 컸지만 어쨌든 또 먹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늘 좀 더 정신없고 바쁘긴 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부동산에 관련된 뉴스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주택자는 은퇴 위해서 유주택자보다 50%는 더 저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8세 은퇴 시 68세 굉장히 늦게 은퇴를 잡았어요. 사실은 저 때 은퇴할 수 있으면은 되게 좋은 거죠. 원래 캐나다는 한국만큼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저 나이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축복이고 저 나이까지 뭔가 할 수 있는 게 대단한 거죠. 사실 대부분 그 전에 이제 강제 은퇴를 당한다든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부분 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자, 급여의 8배가 있어야 은퇴가 된다. 물론 저 개인마다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어쨌든 자, 주택 없이 세입자로 살아가는 밀레니얼 세대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보다 은퇴를 위해 50%를 더 저축을 해야 된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머서라는 곳에서 얘기를 했대요. 합리적인 퇴직 소득을 달성하기 68세에 은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금의 5.25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주택이 없으면 8배가 필요하고 자, 주택이 있으면 5.25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주택 소유는 이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주택 소유는 은퇴자들에게 융통성을 제공한다. 자, 일단은 여기 보면 주택 규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금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은 주택이 있는 사람들은 그죠? 거기 뭐 몇 년을 살든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거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다운사이징을 한다 그러면 그죠? 거기서 대부분 어느 정도 약간 목돈이 손에 쥘 수 있는 확률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은 다운사이즈를 통해서 뭐 모기지를 내시는 분들이 완전 모기지 프리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 목돈으로 그냥 완전 모기지를 다 갚아버려서 모기지 프리만 돼도 펜션 규모가 막 크지 않더라도 그죠. 자기가 뭐 맨날 여행 다니고 그럴 거 아니면은 그 합리적으로 좀 검소하게 산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은퇴가 해결이 될 수 있는 확률도 있으니까요. 임차를 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임차인은 25세든 85세든 자, 매달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퇴거당한다. 요즘 퇴거 시키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월세를 내지 않고 퇴거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거주에 이제 안정성 확보할 수 없지만 좀 이상한 인간들도 세상에 많은 것 같아요. 저렇게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이 있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죠? 제가 아는 분들은 다운사이징 했어요. 그 큰 하우스에 살다가 그 팔고 다운사이징 해서 목돈을 마련해서 목돈으로 자식들한테 집을 또 뭐 다 사줄 수는 없었으니까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다운페이 20% 이상 해가지고 집을 살 수 있게 도와주고 본인들도 작은 콘도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그 콘도를 해서 콘도에 살면서 은퇴하는 사이에도 그 콘도 가격이 막 2배로 또 올라 버린 거예요. 또 그래서 콘도도 팔고 좀 외곽으로 빠지면서 좀 더 작은 콘도로 옮겨서 굉장히 많은 은퇴 자금을 확보한 케이스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을 산다는 건 그죠? 집을 갖고 있다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한 융통성, 어떤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한테도 좋은 거니까 뭐 그죠? 네, 뭐 집을 꼭 근데 뭐 집을 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집을 살 수 있는 방향을 뭐 외곽으로 좀 빠진다든지 아니면 생각한 것보다 좀 작은 집을 먼저 일단은 구매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집을 뭐 사는 거는 좀 좋은 방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캐나다 주택 모기지가 이자가 드디어 내림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자, 계속된 기준금리 동결에 은행권 이자는 하향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기준금리가 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자가 막 내리지? 뭐 기준금리가 내리지 않아서 모기지가 내리지 않는 건 이제 변동금리고요. 그 고정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하게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뭐 레이트 허블에 보면은 가장 낮은 이자는 벌써 4.92%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요런 거는 나중에 좀 케빈님을 좀 다시 또 연결을 해서 요즘 상황이 어떤지 한번 다시 얘기 듣는 것도 좋은 것 같네요. 기준금리는 4.5%이긴 하고요. 그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6점 몇 % 돌파를 했다가 좀 내려져서 5.55까지 떨어졌고 고정모기지 같은 경우 가장 나는 건 4.29지만 뭐 대체적으로 뭐 4.7에서 4.34까지도 되는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4.34면 낼만하네. 물론 저것도 굉장히 큰 돈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낼만하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기준금리가 동결이 2번 연속이 되다 보니까 이 어떤 그 모기지 내는 금액이 이제 고정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변수가 하나 정해졌다 보니까 하나 없어지고 안정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매에 나섰던 그런 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캐나다. 자,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날개를 달까? 자, 폭스바겐이 배터리 공장에서 13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배터리 제조국 전환 후 발판이 될 수도 있고요. 일자리 창출도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BC는 아니고 온타리오주에 있는 세인트 토마스라는 곳에서 배터리 공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13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을 지금 지불하기도 했고 축구장 390개를 합한 규모가 될 것 같고 이 공장을 건설하는 데는 약 7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온타리오 남부에 수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캐나다가 배터리 제조 시장에 날개를 달 수 있을지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네, 의외로 캐나다가 또 발빠르게 배터리 시장에 또 진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 이쪽 분야를 잘 몰라서 일단 뉴스가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캐나다가 일자리 많이 생기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네, 애플이 이번에는 금융업계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게 뉴스를 봤는데 캐나다에 미국에도 제한적인 시범 운영이 들어가나 봐요. 개인적으로 캐나다에도 왔으면 생각이 캐나다에도 만들어졌으면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저도 애플을 한번 쓰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딴 걸 못 쓰겠어요. 그냥 거기에 워낙 익숙해져서 애플 아니면 이제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저는 보면 이제 연이율 4.1%를 제공을 하고 금융회사 골드만삭스와 협력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디서 4.15%면은 굉장한 혜택인데 요즘 상황에서는요, 그죠? 그럼 먼저 애플 카드를 소유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계좌 이용은 애플 휴대폰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생기면 저도 지금은 사실 그 지갑을 거의 안 들고 다녀요. 그냥 애플 폰만 있으면 여기서 애플페이가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돈 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애플페이로 돈을 쓰고 애플 어카운트를 쓰고 하면은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자 애플페이 레이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이거는 이제 할부 상품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 쓰기가 너무 좋게 만드는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얼마 전에 그 미국 굉장히 그 부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부로 절대 사지 마라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일시불로 사지 않는 이상 너 절대 사지 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은근히 할부면은 크게 부담 없네 싶어서 지금 할부로 내는 금액이 꽤 쌓였더라고요. 보니까 애들 컴퓨터도 막 할부로 사주기도 했고 그리고 애들 셀폰 사줄 때도 비싸니까 할부로 사주고 근데 할부로 내놓은 금액 자체가 늘어났는데 저는 거기다가 여러 가지 론에다가 사채까지 쓰다 보니까 매달 나가는 고정 그 비용 자체가 너무 커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줄이는 게 이번 최대 목표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캘거리 콘도가 매매가 돼서 돈이 들어오면 이거 최초로 제가 이제 어떻게 주택 판매로 돈을 버는 것 같긴 한데 돈이 들어오면 근데 이거를 나갈 돈이 너무 많아요 지금. 론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정말 나오자마자 아마 저 대손을 스쳐서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매달 나가는 어떤 지출 통제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어 캐나다에서는 이게 영화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에어 캐나다 2천만 달러의 금괴가 도난이 됐다고 합니다. 불과 17일, 정말 며칠 안 됐어요. 피어슨 공항에 있었던 일인데 17일 날 에어 캐나다 항공편으로 도착한 2천만 달러, 200억 정도 되나요? 금괴가 창고에서 이송을 기다리던 중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오 세상에 어마어마한 몇백억짜리 금괴가 도착을 했는데 요즘 금값도 막 사상 최고를 찍었어요. 어제 금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게 이송을 기다리는 중에 사라졌대요. 이게 당연히 내부자 당연히 들어있고 이거 저거 범죄를 기획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어떤 금괴가 공항 어떤 장소에 가면 이게 어느 나라 국적도 소속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자세한 내용 모릅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금괴를 이동하는 거 공항 내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이게 되게 복잡해서 경찰도 잡기가 힘든 범죄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기획 범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와 정말 이 엄청난 금괴가 사라졌다고 하고 저걸 못 잡은 알아낼 수 없었던 것도 대단한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냥 재미는 뉴스여서 한번 찾아봤고요. 네, 오늘은 또 토요일이지만 저는 또 일을 갑니다. 또 오늘 쉬는 분들은 좋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